완전 불치 판정이라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온 마지막 통보서를 구긴 한태준은 펜트하우스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수천억을 가져도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심야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낡은 편의점 앞에서 목격한 장면. 얇은 점퍼를 입은 쌍둥이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언손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7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남자와 운명 같은 쌍둥이의 만남.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태준이 미국 존스 홉킨스 불임 클리닉에서 온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200평 펜트하우스 서재를 가득 메웠습니다. 완전 불치 판정이라고. 태준이 혼자 중얼거리며 위스키 잔을 입에 댔습니다. 벽에 걸린 한시 가문 가계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가문의 혈맥이 자신에 대해서 끊어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준이 가계도 속 조상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모두 자손을 남겨 가문을 이어왔는데 자신만이 그 고리를 끊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가.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벌써 새벽 2시가. 나가라고 했잖아. 태준이 위스키 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태준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도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그 무엇도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차고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경비원이 놀라며 따라왔지만 태준은 이미 람보르기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니까 저희가. 혼자라고 했어. 차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 거리가 뒤로 사라지고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동네였습니다. 태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깜빡이는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어린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를 입은 아이들이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남자아이가 젓가락으로 면발을 집어 여자아이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아야, 더 먹어. 오빠는 배 안 고파? 오빠도 먹어야지. 지아 혼자 다 먹으면 안 돼. 오빠는 진짜 배불러. 여자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면발을 오빠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에게 더 주려고 실랑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더 주려고 하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손을 호호 불며 라면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홀린 듯 차에서 내린 태준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며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이 아이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이의 눈빛과 콧잔 등을 찡그리는 표정이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태준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핫팩과 도시락, 과자, 우유, 빵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편의점 사장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사시는 거예요? 네. 애들 둘이서 이걸 다 어떻게 먹어요? 그냥 계산해 주세요. 태준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3개를 들고 나온 태준을 아이들이 경계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가져. 추우니까 이걸로 손 녹여. 태준이 핫팩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넸습니다. 우리는 돈 없어요. 못 사요. 남자아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안 받아. 그냥 주는 거야. 추운데 이것도 가져. 태준이 따뜻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여자아이가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지아야, 모르는 사람 거 받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남자아이의 목소리에 고민이 묻어났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엄마의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어디 있니? 식당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찾는 모습이 다급했습니다. 태준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태준 오빠?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차갑게 밀어냈던 그 여자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서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태준을 경계했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그녀의 눈에 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드라이브 하다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어서 가자. 엄마, 키다리 아저씨가 따뜻한 거 줬어. 이것 봐. 지아가 핫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거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당장 돌려드려. 하지만 엄마 진짜 따뜻해. 안 돼. 서연이 아이들을 급하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태준이 손을 뻗었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자, 얼른 가자. 엄마, 왜 그래요? 키다리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닌데. 지아가 뒤돌아보며 태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급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태준이 홀로 편의점 앞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장갑 한 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장갑을 주워 들었습니다. 작고 낡은 장갑이 손바닥 위에서 차가웠습니다. 방금 본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자아이의 눈빛과 표정, 콧잔등을 찡그리는 습관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설마.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불임이었습니다. 7년 전 그 사실 때문에 서연을 포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나이가 자신이 서연과 헤어진 시기와 겹쳤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걱정이. 김 실장. 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와. 무슨 일이십니까? 태준이 떨어진 장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사할 일이 생겼어. 조사라고 하시면 가서 얘기할게. 태준이 전화를 끊고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한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태준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이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태준이 서재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보안 서약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이거부터 써. 태준이 보안 서약서를 밀어줬습니다. 김 실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명했습니다. 김 실장, 나한테 몇 년째 일하고 있지? 15년째입니다, 회장님. 그동안 내가 시킨 일 중에 새어나간 게 있었나?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태준이 서랍에서 아이의 장갑을 꺼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 알아? 김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전 회장님과 교제하시던. 맞아. 그 여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봐. 모든 것을 다. 네. 하지만 왜 갑자기. 묻지 말고 해. 난 절대 들키면 안 돼. 김 실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조사할까요? 주거지, 직장, 수입, 가족관계, 교우관계까지. 그리고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이들 정보도. 아이들이요? 응. 혹시 아이가 있다면 나이, 생년월일까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2시 김 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4시간 만에 이 정도면 대단한데? 급한 일이라고 하셔서 총동원했습니다. 태준이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서연의 현재 주소가 달동네 월세 15만 원 단칸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장은 중구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월급 180만 원. 태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월 30만 원, 아르바이트 수입 180만 원. 이게 전부야? 네. 7년간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태준의 손이 아이들 정보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쌍둥이네. 한지후, 한지아. 만 6세. 생년월일은 2018년 3월 15일입니다. 태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이 서연과 헤어진 게 2017년 6월이었습니다. 9개월. 회장님? 아니야, 혼자 말한 거야. 태준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김 실장, 차 준비해. 어디로 가십니까? 서연이 일하는 식당. 30분 후 태준이 탄 짙게 선팅된 차가 기사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오후 3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차창을 내려다보니 식당 앞 평상에 남자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구나. 아이가 숙제를 하며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콧잔등을 찡그렸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습관이 자신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김 실장, 나도 어릴 때 저런 습관 있었지? 네. 어떤 습관 말씀이세요? 펜 돌리고 콧잔등 찡그리는 거. 김 실장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 정말 회장님과 똑같네요. 신기하다. 태준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우가 낯선 남자의 접근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어제 그 아저씨네요? 맞아. 너 혼자 있어? 엄마는 일하고 있어요. 지아는 유치원 늦게 끝나요. 지우가 경계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식당 안에서 서연이 쟁반을 든 채 뛰쳐나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서연이 태준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태준이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 지우를 등 뒤로 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직장이야.
식당 안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잠깐만, 사람들이 보잖아. 다른 곳에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태준이 서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들, 누구 자식이야? 왜 그런 걸 물어? 서연이 손목을 빼려 했지만 태준이 놓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아버지가 누구야? 이미 죽은 남편의 아이들이야. 만족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유치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아가 뛰어내려와 태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어제 도시락 맛있었어요. 서연이 기겁해서 지아를 떼어냈습니다. 지아야, 안 돼. 서연의 소매가 거치면서 손목에 은팔찌가 드러났습니다. 태준이 7년 전 서연의 생일날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그 팔찌. 서연이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준 거잖아. 아직도 차고 있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어요? 지아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엄마 안 울어.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얘기만이라도. 가요,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식당 주방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준이 한동안 식당 앞에 서 있다가 차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 7년 전 내 불임 진단서 있지? 네, 그룹 의료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을 내린 병원과 담당 의사 조사해봐. 네. 왜요? 뭔가 이상해. 확실히 해야겠어. 김 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당시 담당이가 작년에 장 여사님과 거액 거래 기록이 있네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 5억 원입니다. 용도 불명의 현금 지급. 그 의사 지금 어디 있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7년간 자신을 속여온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내일부터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을 거야. 어떤 검사를 말씀이신지요? 생식능력 검사.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유전자 검사 키트도 준비해. 유전자 검사요? 태준이 차창 밖 식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 이번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민훈의 병원으로 해. 고등학교 동창인데 믿을만해. 알겠습니다. 태준이 다시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때가 왔어. 3일 후 오후 태준이 민우의 개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명으로 예약을 잡아 아무도 모르게 들어왔습니다. 한태준? 정말 너야? 민우가 진료실 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우야.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로는 정밀 검사 받는다고만 했는데.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식능력 검사 받고 싶어? 뭐, 너 결혼한다고?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민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7년 전에 불임 판정 받았잖아. 왜 갑자기? 그게 그 진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의심스럽다고? 대학병원에서 받은 거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 민우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좋아. 정밀 검사 해보자. 하루 정도 걸릴 거야. 고마워. 다음 날 오후 민우가 급하게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아, 당장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준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우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거 봐봐. 화면에 검사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널 불임이라고 했냐? 이거 완전히 정상이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상이라고? 정상도 이런 정상이 없어. 활동성이 약간 떨어질 뿐이지 아이 가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 태준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7년 동안 완전히 속은 거야. 누가 그런 엉터리 진단을 내린 거야?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7년간 자신을 지옥에 가둔 진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까? 장 여사, 그 여자구나. 누구? 내 계모야. 분명히 그 여자 짓이야.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나 급한 일이 생겼어. 야, 잠깐. 뭔 일인데? 나중에 얘기할게. 태준이 병원을 뛰쳐나와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 준비됐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져와. 서연이 집 주소로. 30분 후 태준이 달동네 골목길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비좁은 계단이 이어졌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서연아. 태준이야. 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요.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서연아, 제발 문 좀 열어. 할 얘기가 있어. 싫어요. 태준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중요한 얘기야.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태준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지후와 지아가 놀라서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서연아, 아이들 아버지가 누구야? 정말로. 그만해요. 아이들 앞에서. 태준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머리카락 좀 만져봐도 될까? 싫어요.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이 강제로 지우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으려 했습니다. 아야, 뭐 하는 거야? 서연이 태준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협조해줘. 유전자 검사만 하면 돼. 왜요? 왜 그런 걸 해요? 태준이 서연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내 아이들이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대답해. 지우하고 지아, 내 아이들 맞지? 서연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아이들이에요. 태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아이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헤어져야 한다고. 나도 몰랐어. 나도 속은 거야.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 불임 진단이 가짜였어. 계모가 조작한 거였다고. 태준이 칫솔과 지우의 머리카락을 확보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줘. 5일 후에 결과 나와. 5일 후 김 실장이 결과지를 들고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99.99%. 태준이 결과지를 들고 서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연과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태준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99.99%. 지우하고 지아, 내 아이들이야. 서연이 결과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라서 미안하고
혼자 두어서 미안해. 태준 오빠. 태준이 아이들에게 기어갔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아이들이 영문을 몰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아빠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 아빠야. 지아가 태준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지우는 여전히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희는 내 아들, 내 딸이야. 태준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너희를 이 더러운 곳에서 1분도 더 살게 할 수 없어.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뭔 소리예요? 우리 집으로 가자. 다 같이. 하지만 싫다는 말은 듣지 않겠어. 이미 7년을 놓쳤는데 하루도 더 놓칠 수 없어. 태준이 일어나서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그때 태준의 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장 여사님이 회장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곧 움직일 것 같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알겠어. 경호팀 준비시켜. 태준이 서연과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위험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고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나만 믿고 따라와. 태준이 가족들의 손을 꽉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마침내 찾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태준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과 쌍둥이가 200평 규모의 거실에 들어서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지아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엄마, 여기 궁전이에요? 서연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태준이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우가 여전히 어색해하며 아빠의 품에서 내려달라고 몸짓했습니다. 내려주세요. 아, 미안해. 아직 어색하지? 그때 현관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직원들과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비 다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큰 상자들을 가져와 거실에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뭐 하면 되나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할 거야. 직원들이 아이들 방에 새 침대와 책상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아이들 옷들이 가득 걸렸습니다. 아빠, 이거 다 우리 거예요? 지아가 새 원피스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지우가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최신 게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만져봐도 돼요? 그것도 내 거야. 아빠가 가르쳐 줄게. 태준이 게임기를 켜자 대형 TV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지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이것 봐. 이렇게 하는 거야. 태준이 컨트롤러 사용법을 설명해 주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지아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파에서 점프를 했습니다. 지아야, 위험해. 태준이 급하게 쿠션을 들고 지아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마음껏 뛰어봐. 서연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당연히 좋아해야지. 그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저녁 시간이 되자 미슐랭 셰프가 와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화려한 요리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서연이 민망해했습니다. 7년 동안 고생시킨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태준이 직접 생선을 발라주었습니다.
지후야, 이거 먹어봐. 맛있을 거야.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빠가 해주고 싶어. 그동안 한 번도 못 해줬잖아. 지아가 새우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진짜 새우예요? TV에서만 봤어요. 태준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지아야, 앞으로는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어. 아이들이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태준은 목이 메어 물만 마셔댔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서연이 그런 태준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자 태준이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와, 욕조가 수영장 같아요. 지아가 큰 욕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거품 목욕해볼까? 태준이 거품을 만들어주자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아빠도 같이 들어와요. 아빠는 나중에 할게. 너희가 먼저 해. 목욕을 마친 아이들이 폭신한 잠옷을 입고 태준의 침대로 뛰어들었습니다. 동화책 읽어주세요. 지아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태준이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뭐 읽을까? 백설공주요. 태준이 서툰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이들이 태준의 무릎에 기대어 책을 보며 들었습니다. 태준은 생전 처음 느끼는 평온함에 취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자 태준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테라스로 나온 서연에게 태준이 겉옷을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입어. 고마워요. 두 사람이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화난 거 아니야?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오빠도 몰랐던 거잖아요. 7년 전에 왜 임신한 걸 말 안 했어? 서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 오해받을까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태준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는 나만 믿어. 한편 본가에서는 장 여사가 신복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여자와 아이들이 태준이 집에 들어갔다고?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 여사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젠장, 이런 일이. 신복이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이들 얼굴입니다. 장 여사가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 태준과 똑같잖아. 네, 특히 남자아이가 회장님과 판박이입니다. 장 여사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20년간 공들인 계획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시 인원을 2배로 늘려. 그리고 장 여사가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누구입니까? 문제 해결사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같은 시각 태준은 잠든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지아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고생 많았어. 태준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거실로 나온 태준이 자신의 독신용 물건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 혼자 마시던 위스키, 사업 서적들.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려 해도 가만두지 않겠어.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경호팀 배치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24시간 경계 태세 유지해. 네, 알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다시 아이들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태준이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일어나. 아빠가 특별한 곳 데려갈게. 지아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요? 가서 보면 알아.
태준이 아이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요. 지아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우도 멋진 셔츠와 바지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아빠, 저 진짜 멋져 보여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이야. 서연이 나와 보니 아이들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아이들 어디 갔지? 왕자님과 공주님이 있네.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도 예쁘게 입어요. 태준이 서연에게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이거 입어봐. 이건 뭐예요? 그냥 입어보기만 해.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오자 태준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와, 엄마 진짜 공주 같아. 지아가 박수쳤습니다. 리무진이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 타고 가요? 지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족 전용 차야. 리무진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내 거야. 30분 후 리무진이 거대한 테마파크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지? 지우가 텅 빈 입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만 놀러 오는 날이야. 우리만요? 응. 아빠가 통째로 빌렸어. 지아가 입을 벌리고 놀랐습니다. 진짜요? 놀이공원을 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회장님 가족. 태준이 아이들에게 귀여운 머리띠를 씌워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만의 놀이공원에서 마음껏 놀자. 지후와 지아가 환호성을 지르며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회전목마를 탔습니다. 아빠도 같이 타요. 지아가 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커서. 아빠 없으면 안 타요. 결국 태준이 회전목마에 올라탔습니다. 평소 냉철한 회장님이 아이들과 함께 목마를 타며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하, 재밌다. 서연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범퍼카를 탔습니다. 아빠, 저 차 잡아보세요. 지우가 범퍼카를 운전하며 태준을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가지 마, 우리 아들. 태준이 진심으로 즐기며 지우를 쫓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파크 전체가 태준 가족만을 위한 레스토랑으로 변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아가 스테이크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더 먹을까? 배불러요. 하지만 정말 맛있어요. 오후에는 롤러코스터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높은 레일을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아빠, 이거 너무 높은데요. 무서우면 안 타도 돼. 하지만 타고 싶어요. 태준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무서우면 아빠 손 꽉 잡아. 롤러코스터가 출발하자 지우가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어. 내려온 후 지우가 신나했습니다. 와, 진짜 재밌었어요. 한 번 더 타요. 해가 지고 퍼레이드 광장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수백 대의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우와, 저게 뭐예요? 아이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에 서연과 아이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엄마, 저게 우리예요? 정말 신기하다. 그때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됐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 오빠? 태준이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빠, 7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야.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지후와 지아가 박수쳤습니다. 엄마, 빨리 대답해요. 네, 좋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태준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전속사진사가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파크 외곽 어둠 속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망원 렌즈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표 확인. 언제든 실행 가능.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태준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거야. 태준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후 태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식탁에 다가가는데 탁자 위에 가족사진 액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저절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 태준이 깨진 유리를 치우며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장 여사가 해결사에게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내일 실행해. 사고로 위장하되 실수는 절대 하지 마.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결사가 태준 가족의 사진을 칼로 그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경비 더 강화해. 뭔가 이상해.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하루가 가장 위험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월요일 오후 태준이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 여사가 갑자기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왜 이렇게 많아? 태준이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추가하신 것들입니다. 장 여사가 회의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중요한 일들이니까 끝까지 참석해야 해. 하지만 아이들 유치원 마칠 시간인데 일이 더 중요하지 않니? 태준이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태준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아이들 데리러 가줄 수 있어? 네,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고마워. 빨리 끝내고 갈게. 서연이 지후와 지아를 데리고 유치원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지아가 아빠를 기다리며 물었습니다. 조금 늦을 거야. 우리 먼저 집에 가자.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였습니다. 골목 한켠에서 검은 트럭이 시동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남자가 서연 모자를 확인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지우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때 뒤에서 굉음과 함께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 뒤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지후야, 지아야. 위험해. 트럭이 멈출 기미 없이 일가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서연이 재빠르게 지아를 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지아야. 하지만 지우가 넘어진 동생을 향해 달려오는 트럭을 보고 동생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지아, 안 돼. 지우가 트럭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쾅! 무시무시한 충격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의 작은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지우야.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트럭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대답해. 서연이 피투성이가 된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지아가 무서워서 엄마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빠 일어나요. 그때 태준의 차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 지우가.
지우가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안고 차로 뛰었습니다. 병원, 당장 병원으로. 김 실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급히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우야, 아빠야. 눈 떠. 태준이 지우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가. 네, 회장님.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를 이쪽으로. 지우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장기 손상이 심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특수 혈액형이라 수혈이 어렵습니다. 특수 혈액형이요? 네, 그리고 HLA 적합도 검사를 해봐야 장기 이식이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태준이 주저없이 팔을 걷었습니다. 제 피 검사해 보세요. 저도 같은 혈액형일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HLA 적합도가 완벽합니다. 아버님이 유일한 공여자네요. 그럼 당장 수술해 주세요. 그때 병원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수술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시설 점검으로 인해. 태준이 이사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누가 시킨 거야? 장 여사야? 이사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당장 수술실 열어. 태준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당장 와. 응급 상황이야. 30분 후 민우가 외부 의료진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태준아, 무슨 일이야? 지우가 사고를 당했어. 간이식이 필요해. 알겠어. 당장 준비할게. 민우가 병원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실 당장 열어주세요. 아이 생명이 위급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수술실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회장님, 수술 받으시는 동안 저희가 뺑소니범을 찾겠습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잡아. 그리고 누가 시켰는지도 알아내. 네, 알겠습니다. 태준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후 꼭 살려낼게. 걱정 마. 고마워요, 오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복도에서 묵주를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우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아가 엄마 무릎에 누워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괜찮아질 거죠? 그럼 아빠가 오빠 살려주실 거야. 같은 시각 김 실장이 사설 보안팀을 이끌고 뺑소니범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포위해. 보안팀이 컨테이너를 둘러쌌습니다. 나와. 더 이상 숨을 곳 없어. 결국 뺑소니범이 잡혔습니다. 누가 시켰어? 모릅니다. 김 실장이 휴대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장 여사한테서 전화 왔네? 이거 다 녹음되어 있어. 녹음 파일에서 장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위장해라.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6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민우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 성공했어. 서연이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지우가 괜찮다고요? 응, 태준이가 간 일부를 나눠줘서 지우가 살아났어. 태준도 곧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태준이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지우 생각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어때? 서연이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의식도 돌아왔어요. 정말? 가서 봐야겠어. 태준이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요. 의사가 일주일은 안정해야 한다고. 괜찮아. 아들 보고 싶어.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깨셨군요. 김 실장, 뺑소니범은 잡았어? 네,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어요. 김 실장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장 여사님이 범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장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사고로 위장하되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태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아이들을 죽이려 했다고? 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좋아. 이제 끝장을 내자. 태준이 일어나려 하자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몸이 아직 괜찮아. 이런 걸로 쓰러질 내가 아니야. 태준이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해. 오늘 당장. 하지만 회장님 몸 상태가 내가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화상회의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1시간 후 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장 여사도 평상시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어디 있지? 이런 중요한 회의에 왜 안 와? 장 여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병실에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태준아, 몸이 아픈데 왜 무리를? 장 여사가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무슨 발표?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김 실장에게 신호했습니다. 스크린에 뺑소니범의 자백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저는 장 여사님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치었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장 여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요? 태준이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장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까지 처리해. 실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사회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장 여사가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속이셨군요. 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불임 진단서도 조작하시고 제 아이들을 죽이려 하시고. 태준아, 이건 오해야.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스크린에 장 여사와 담당 의사의 동거래 증빙이 나타났습니다. 5억 원을 주고 제 진단서를 조작하셨군요. 장 여사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그건 제가 대를 이어서 싫으셨나요? 그래서 저를 불임으로 만들어서 독신으로 늙어 죽게 하려고. 이사들이 장 여사를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습니다. 제게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장 여사님,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장 여사가 발악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경찰이 장 여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아, 너 이러면 안 돼. 나는 내 어머니야. 어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아이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장 여사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너를 위해 얼마나. 20년 동안 저를 속이셨군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사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장 여사의 모든 직책을 박탈합니다.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태준이 모든 힘이 빠져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가족을 위협할 사람은 없어. 일주일 후 태준이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눈을 뜨고 태준을 봤습니다. 아빠. 응, 아빠야. 많이 아팠지? 괜찮아요. 아빠가 살려주셨잖아요.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지킬게. 절대 다치지 않게. 아빠 고마워요. 지우가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그때 서연과 지아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지아가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아야, 조심해. 오빠 아직 아파.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식구가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태준이 모두를 끌어안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태준의 다짐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후 그룹 소유의 대정원에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하늘색 텐트 아래로 하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태준이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지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객들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재단에 서자 웨딩 마치가 연주됐습니다. 지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주님 같아.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아가 꽃잎을 뿌리며 깡충깡충 뛰어왔습니다. 아빠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야. 태준이 지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우가 턱시도를 입고 반지를 들고 의젓하게 걸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진짜 멋있네. 지우가 태준에게 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약속해. 마침내 서연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와. 하객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태준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서연이 태준 앞에 서자 목사가 말했습니다. 한태준 씨, 이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이서연 씨, 한태준 씨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태준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아내가 됐네. 서연도 태준에게 반지를 끼웠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신랑 신부에게 키스하셔도 됩니다. 태준과 서연이 키스하자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엄마 아빠 만세. 하객들이 일어나서 축하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성취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지후와 지아가 단상으로 올라와 부모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네 식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지아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네 식구가 제주도 프라이빗 비치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해변이었습니다. 와, 바다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준이 상의를 벗고 지후와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 태준이 지우에게 모래성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지우가 태준의 배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아빠, 이거 아파요? 지우가 수술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전혀 안 아파. 하지만 흉터가 있잖아요. 태준이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건 지우가 아빠한테 준 훈장이야. 훈장이요? 응. 아빠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지. 지우가 흉터에 뽀뽀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태준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지아가 수박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시원한 수박 가져왔어요. 네 식구가 해변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수박을 먹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은 뭐해요? 지아가 태준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요? 계속 이렇게?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연이 태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오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태준이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눈 내리는 편의점 앞에서 처음 아이들을 만났던 그날을. 그때 만약 그냥 지나갔다면. 하지만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가 모래사장에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아이들이 파도를 향해 달려가며 놀았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와요. 금방 갈게. 태준과 서연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식구의 그림자가 모래사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시작이었어. 우리의 진짜 시작이었죠. 아이들이 파도와 함께 놀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계절에 봄이 왔다. 카메라 앵글이 하늘 위로 올라가며 네 식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1년 전 편의점 앞에 흑백 장면이 오버랩되더니 현재의 화려한 컬러 해변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앨범. 첫 페이지에는 편의점 앞에서 찍은 첫 만남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태준이 앨범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페이지, 1000페이지도 더 채울 거야. 지후와 지아가 부모 사이에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해가 완전히 져서 첫 별이 하늘에 떠올랐습니다. 네 식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년간의 오해와 아픔을 딛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된 태준과 서연, 그리고 지우와 지아. 눈 내리는 편의점 앞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거쳐 제주도 해변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상처로만 남았던 과거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점이 될 수 있듯이 말이죠. 태준이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혈육의 이끌림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족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한 봄날이 어김없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